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시험 보기 전에 이 내용만큼은 반드시 공부하고 시험 보자 광쌤의 벼락치기 특강입니다. 자, 이계정교육과정 중학교 1학년 과학 두 번째 클립으로 열단원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 요거 하나 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중학교 1학년에 배우는 내용들은 3시간 혹은 4시간 요 3, 4시간 사이에 모두 정리가 가능합니다.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1년 동안 배운다는 사실. 놀랍지 않아요? 예. 이게 뭐 중학교 1학년뿐만 아니라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과정도 마찬가지지만 최대한 6시간 선생님이 이제 요 벼락치기 특강 시리즈를 계속 만들잖아요. 그 6시간에서 4시간 안에 정리할 내용을 학교에서는 1년 동안 배운다.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야, 4시간만 혹은 3시간만 투자하면 내가 1년치를 공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말고 이 내용을 반복하면서 정리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열단원 내용 한번 살펴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요거부터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뜨거운 물하고 찬물을 섞게 되면 얘들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결국에 미지근한 물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고 그 결과가 뭐냐,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됐죠? 반대로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뜨거운 물하고 찬물을 섞어봤는데 뜨거운 물은 더 뜨거워지고 찬물은 더 차가워진다. 이런 일은 없어요. 항상 미지근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딱 결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걸 우리가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것부터 얘기를 할게요.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아니고 이 자연에서 있는,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의 가장 공통적인 규칙이 있어요. 이게 바로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이 에너지량의 차이입니다. 에너지가 많냐 적냐의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에너지가 많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가 적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얘네들 사이에 접촉이 일어나면 에너지의 교환이 일어나는데 이 에너지의 흐름 방향은 항상 에너지가 많은 데에서 적은 데로 이동합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게 나중에 여러분 전기에 가서도 적용되고 뭐 힘에 가서도 적용되고 다 똑같아요. 항상 에너지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고 언제까지 그럼 이동을 하느냐? 같아질 때까지. 끝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뭐냐면 열 분야에 대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우주의 법칙이에요. 우주의 법칙. 응? 에너지가 많고 적었을 때 얘네들이 접촉했을 때 에너지는 항상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고 적은 데서 많은 데로는 절대 이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열에 대해서 적용을 해볼게요. 조금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고, 자, 지우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너무 흥분을 했어. 자, 항상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서 언제까지? 같아질 때까지. 자, 에너지 많은 것을 우리 열적으로는 온도가 높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도가 높다고 정하자라고 우리가 약속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공부라는 거 대단한 거 없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하자라고 정해놓은 거를 우리가 새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몰라, 그 약속을 몰라요. 그걸 그냥 배우는 거예요. 이걸 왜 칠판으로 하기로 했어요? 의문 가질 필요 없어요. 선배들이 그냥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 태어난 애들한테는 이게 칠판이란다. 그냥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에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에너지 많은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얘들은 운동을 활발하게 해요. 여러분 배고프면 뭐 기운 없잖아. 근데 막 뭐 잘 먹었어. 막 스테이크 먹고 막 그냥 돈가스 먹고 아주 푸짐하게 먹었어. 힘이 넘쳐나니까 그냥 막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바로 그런 거예요. 활발하게 운동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마구 뛰어다니면서 입자 간의 간격이 넓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에너지가 많다라는 내용을 갖다가 온도가 높아요. 입자 운동이 활발합니다. 입자 간격이 넓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아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에너지가 적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반대로 온도가 낮아요. 입자 운동이 둔해요. 입자 간 간격이 좁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기 그림 봐봐요. 운동 활발하죠? 그럼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여기는 에너지가 적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온도가 어때? 높다. 그래서 뜨겁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여기는 온도가 낮다. 입자 간격이 넓다. 입자 간격이 좁다. 입자 운동이 활발하다. 입자 운동이 둔하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됐죠? 근데 걔네들이 접촉이 됐어요. 그러면 항상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어떻게? 에너지가 적은 데서 많은 데로? No. 이렇게는 절대로 자연상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공포입니다. 공포.
아시겠죠? 그 자리에서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근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에너지가 많은 데에서 적은 데로 이동합니다. 그때 이동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 한다? 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해서 언제까지? 같아질 때까지. 그 같아지는 상황.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여기 있는 에너지와 여기 있는 에너지가 같아져서 더 이상 열이 이동하지 않는다. 에너지가 이동하지 않는 상황. 그걸 우리가 뭐라고? 열이 평형됐다. 열평형 상태라고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리하면 됐어요. 이게 유니버설. 모든 우주에 적용되는 법칙이에요. 여러분은 훌륭한 이 자연의 법칙을 이제 익힌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온도라는 정의가 시험 문제 하나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따로 한번 뺄게요.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숫자로 나타내는 걸 우리가 이걸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도 나타냈는데 우리 교과서는 이거니까 여러분 이걸로 기억해두고 온도가 높은 건 뭐라고요? 에너지 많은 거예요. 온도가 적은 건 뭐라고요? 에너지 적은 거예요. 됐죠? 예, 그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조금만 더 추가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열이 이동해가지고 에너지 상태가 같아졌죠? 그러니까 분자 운동 상태도 같아졌고 분자 사이 간격, 분자가 아니지. 여기 이 과정에서는 원자란다. 입자로 바뀌었죠? 다시 입자로 할게요. 입자 운동이 어떻게 된다? 같아졌고 그 다음에 간격도 거의 비슷하고 같아졌다고 보면 돼요. 얘들 사이 간격, 얘들 사이 간격. 그렇죠? 그리고 온도도 같다. 세 가지. 항상 온도, 입자 운동, 그 다음에 입자 간 간격.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그 상태를 뭐라고? 열평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단에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보게 되면 입자 간격이 좁았던 애들이 입자 간격이 넓어졌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팽창이다. 뭐에 의해서? 열 때문에. 열팽창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넓어졌던 애들은 어떻게 된다? 온도가 떨어졌다 혹은 입자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었죠. 이걸 어떻게? 열수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열수축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고요. 열팽창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거나 이거는 같은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열수축이라고 써도 돼요. 중학교에서는 써도 되는데 원래 열수축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열에 의해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걸 다 그냥 열팽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그냥 너무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선생님 뒤에 가면 이런 현상이 또 나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래프 한번 볼게요. 뜨거운 물하고 찬물을 섞었을 때 이제 요 열평형이 되는 과정입니다. B 같은 경우는 80도에서 40도까지 떨어지고 A는 20도에서 40도까지 해서 40도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죠. 그렇죠? 그래서 열평형 온도를 물어봅니다. 온도는 40도, 여기서는 40도. 그다음 여기서는 B하고 C를 지금 접촉시켰는데 60도에서 평형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60도. 이렇게 찾아내면 돼요.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도달 시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열평형 도달 시간은 여기서부터 열평형이죠. 그렇죠? 여기 40도에서 온도가 변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요 시간을 얘기하면 되는 거고 BC 같은 경우도 여기서 또 온도가 일정하게 열평형이 유지되는 요 시간을 읽어서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요 얘기를 하나 하고 싶은 거예요. 같은 물인 경우에 요 그래프를 통해서 물의 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잘 보세요. 여기 여기 욕조가 있어요. 욕조. 물이 이만큼 있어. 욕조. 목욕물을 받아놨어. 뜨거워. 이걸 예를 들어서 그냥 선생님이 100도, 너무 심하다. 자, 50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물 한 방울, 여기는 0도씨 물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물 한 방울 딱 섞으면 열평 되면 어떻게 된다? 얘가 25도 되고 얘가 25도가 될까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열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열평형이 도달한 건 맞는데 얘의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얘는 50도라는 게 거의 물 한 방울 넣었다고 세상에 50도의 물이 욕조 속의 물이 어떻게 25도가 돼? 그냥 50도 그대로 유지되죠? 대신에 얘는 순식간에 어떻게 된다? 0도였던 애가 50도로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열평형에 도달할 때 온도 변화가 큰 애가 뭐예요? 양이 적은 애예요. 그 다음에 온도 변화가 거의 없는 애들 있죠? 얘네들이 양이 많은 애입니다. 그럼 한번 A, B 한번 살펴볼게요. 얘는 20도가 올랐고 얘는 80도에서 40도까지 40도가 떨어졌어요. 누가 물의 양이 많은 거예요? A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얘가 욕조물, 얘가 물 한 방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누가 차갑고 뜨거운 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럼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욕조물이 있고 여기 물 한 방울이 있는데 얘는 욕조물이 10도씩 욕조물이고 여기는 100도짜리 예를 들어 100도짜리 또 끓으려니 어쩌냐니까 90도짜리 물 한 방울을 해봐요. 여기 한 방울 넣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90도가 10도의 중간인 50도가 되겠어요? 안 된다고. 얘는 10도 그대로 유지한다고. 얘가 얼마가 된다? 10도가 된다. 즉 양이 적은 애가 어떻게 된다? 온도 변화가
크게 변하고 양이 많으면 온도 변화가 거의 안 일어나요. 그럼 여기 봐봐요. 얘는 찬물이고 얘가 뜨거운 물이란 말이야. 80도에서 60도로 떨어지고 얘는 20도에서 60도로 올라가면서 60도에서 열평형이 된단 말이죠. 그쵸? 그런 상황에서 얘는 온도 변화가 적었죠? 얘는 온도 변화가 커요. 그럼 누가 양이 많다? B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량을 보게 되면 A가 가장 많고 A보단 B가 많고, 그쵸? 그 다음 B보다는 C가 적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화할 수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열의 이동 방식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열의 이동 방식은 요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돼요. 가장 원초적인 게 이거예요. 뭐 열이 직접 이동하는 거죠. 뭐 물질 필요 없이 열이 직접 이동하는 요 복사에 대한 내용이 가장 원초적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얘네들을 먼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로 물질을 통해서 열이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제 물질은 뭐냐? 이 물질이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상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고체하고 액체, 기체 요걸 두 개 묶어서 고체를 통해서 물질이 전도되는 거를, 이게 전달되는 거를 전도라고 하고, 액체나 기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걸 대류라고 그냥 구분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자라고 약속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봐봐요. 이 열의 이동을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여러분 또 놓치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 온도 차이가 있어야지만 열이 이동합니다. 응? 이게 당연한 거지. 언제까지? 그렇지. 열평형이 될 때까지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차이가 있을 때, 온도 차이가 있을 때 열이 이동하는데, 그때 하필 이동하는 그 물질이 있을 때 고체 물질이면 전도고 액체나 기체 물질이면 대류다. 그럼 이걸 왜 이렇게 구분했느냐? 이 전달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한번 봐봐요. 여기 보면 고체 뭐 이렇게 뭐 물질을 이제 입자로 표현했는데, 여기에 열을 가고 있어요. 봐봐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지금 쉽게 말하면 에너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얘가 온도가 높고 얘가 온도가 낮죠. 그러면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열이 이동합니다. 그럼 얘들 입자가 막 에너지를 받아서 활발하게 운동하고 싶은데, 고체들은 자유롭게 입자들이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서 제자리에서 진동이 막 심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옆에 있는 요 열이 이제 진동을 한계에 넘어가게 되면 다음에 이쪽으로 에너지가 이동하면서 얘가 진동이 심해지고 또 진동이 심해지고 진동이 심해지고 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높은 데서 낮은 데, 그러니까 너무 지저분하다. 자, 이걸 좀 지우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고체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 이걸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움직이지 못해서 입자들이 제자리에서 진동하면서 열을 전달한다. 이게 포인트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특징인데, 고체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전도 속력이 빠르게 다르다. 앞서 선생님 첫 번째 클립에서 생물의 다양성 살펴봤잖아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다 개성이 다르듯이 똑같은 고체 물질이라도 얘네들의 물질의 특징에 따라서 전도를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고 이렇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겨울에 금속 재질의 의자와 나무 재질의 의자가 있으면 여기 앉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좀 금속에 앉은 애들이 더 차갑잖아요. 그 이유를 전도의 어떻게 속력 차이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한겨울에 이렇게 바깥에 나타나게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의자는요, 얘네들은 온도가 똑같아요. 얘가 더 차가운 게 아니고 온도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열평형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기, 바깥에 있는 대기의 공기와, 그쵸? 여기에 뭐 똑같은 그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 온도는 똑같은데, 여기에 두 사람이 앉죠? 앉으면 얘들이 체온이 있기 때문에 얘들이 온도가 높아요. 얘들이 온도가 높다고. 그럼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즉 사람에서 의자 쪽으로 열이 이동합니다. 근데 나무는요, 천천히 이동해요. 천천히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철은요, 순식간에 확 전도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온도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추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줌을 쌀 때, 그렇죠? 오줌을 누울 때 오줌 누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마지막에 좀 떨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체온에 해당하는 그 오줌이 나가면서 체온이 순간적으로 그렇죠?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험을 해보라고 순간적으로 하려다가 말이 약간 멈췄는데, 해보세요. 오줌을 아주 찔끔 싸면은 안 떨립니다. 근데 그냥 시원하게 싸게 되면 체온이 갑자기 확 떨어지니까 떨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대류는 뭐냐면, 이거 액체와 기체를 묶은 이유는 뭐냐면, 액체와 기체는 지금 이 구성 입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열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밑에 있는 물입자들이 있다가 가열되면 운동이 활발해지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위로 가득 올라가면 여기 있는 물들이 비나요? 없어지나요? 아니죠. 여기 올라가는 애들이 있으면 여기에 지금 쉽게 말하면 열 에너지를 받지 못하는 애들은 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여기를 채워져요. 채워지면 다시 가열돼서 뜨거워지면 올라가고 다시 채워지고 올라가고 채워지고 올라가고 이런 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걸 우리가 대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높은 유체가 위로 이동한다는데 이 유체는 뭐냐면 액체하고 기체를 한꺼번에 묶어서 유체라고 해요. 이 유가 흐를 유자입니다. 액체나 기체나 어떻게? 그렇죠. 입자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왜 전도와 대류를 구분하는지 알겠죠? 대류는 이 물질을 구성하는 액체나 기체는 입자들이 직접 이동을 하면서 열을 전달하는 거고요. 전도는요, 움직이질 못해요. 그러니까 입자들이 제자리에서 진동을 하면서 얘들이 직접 이동을 못하고 진동하면서 열이 전달되는 거. 그래서 전도와 대류를 구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이제 대류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아까는 이제 나무의자, 철의자 얘기했다면 전도에서는 지금 요 대류에서는 난방기의 위치입니다. 난방기와 냉방기. 그래서 가열된 거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따뜻한 애가 위로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된다? 다 따뜻해지기 때문에 난방기는 아래에 설치하는 겁니다. 근데 냉방기는 차가워진 애는 밑으로 깔아앉거든요. 그러면 쭉 내려오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시원할 수 있기 때문에 위쪽에 설치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냉방기를 아래에 설치하면 차가워진 공기가 다 밑에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위는 더워요. 그 다음에 난방기를 위에다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위에 따뜻한 공기가 머물러 있고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발은 시려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 그 편의상 냉난방기를 천장에 설치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느 때 효율이 좋냐 그러면 여름에 좋아요. 여기가 에어컨이 설치되면 차가워진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니까 전체적으로 시원하거든요. 근데 난방기를 위에다 틀잖아요. 그럼 따뜻한 공기가 위에만 머물어요. 그래서 추운 날 보면 여러분 발이 시렵습니다. 이게 단점이에요. 발을 머리가 여기고 거꾸로 그리고 있어. 발이 시려워요. 아시겠죠?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이 천장에 달린 우리 그런 냉난방기는 여름에는 시원하지만 겨울에는 사실 발이 시렵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난로를 밑에다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그냥 하나로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질 없이 열이 직접 이동하는 거, 열 자체가 이동하는 거 우리가 복사라고 하는 겁니다. 태양빛이 여기까지 도달하는 거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물질이 없어서 열이 전달되기 때문에 오히려 물질이 있으면 열 전달을 방해해요. 그래서 이 그늘이 바로 대표적인 게 이거잖아요. 사람이 서 있는데 태양빛이 오죠. 그럼 이게 복사로 해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여기 나무를 이렇게 이 그림을 어떻게 좀 더 크게 그려야 되겠다. 자, 다시 그릴게요. 자, 여기다가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태양빛이 여기서부터 여기에 직접 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이게 복사돼서 오는 거거든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복사되는 애가 여기에서 막혀요. 그렇죠? 얘는 뜨겁겠지. 근데 여기는 열이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그늘이 생기거든요. 빛하고 열이 못 들어오니까 여기는 시원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복사는 열이 직접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은 오히려 복사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여러분 요것도 하나 나오는데 전도대류 복사를 예를 드는 거예요. 여기 있는 학생들이 바로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던지는 책이 우리가 전달하는 게 이제 열이 되겠죠. 그래서 책을 직접 던진다. 얘네들을 통해서 입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고 열 자체가 이동한다. 요게 바로 뭐냐면 복사에 해당하고 여기서 움직이질 못해요. 제자리에 있어서 건네서 얘네들 고체거든요. 요게 전도. 그 다음에 얘가 들고 직접 이렇게 이동하는 거. 입자가 직접 열을 전달하는, 이게 들고 이게 직접 이동해서 전달하는 거. 요걸 우리가 대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고요. 이걸 이제 전도, 대류, 복사를 구분하는 거는 이렇게 말로도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독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쉽게 정리를 하면 뭐냐면 고체 물질을 통해서 전달되는 게 전도고요. 액체나 기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건 그냥 대류예요. 이걸로 살펴보면 돼요. 그 다음 얘네들이 없이 그냥 전달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복사. 냄비가 뜨거워진다 그랬죠. 냄비가 뭐예요? 뜨거워지는 애가 냄비인데 고체죠. 이게 전도예요. 근데 냄비 속 국이 뜨거워진다 그랬죠. 국은 뭐예요? 액체죠. 그렇죠? 그럼 이건 대류예요. 국 속에 숟가락이 뜨거워진다. 국이 뜨거워진다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숟가락이 물어봤죠. 이거 고체죠. 이거 전도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이게 난로 앞에서 손을 째고 있다 이런 거 보면 이게 복사다는데, 복사하고 여러분들 이 복사를 구분하는 방법 뭐냐면, 난로에서 손 째고 있죠. 손을 째고 있어요. 그럼 손이 따뜻하죠. 이건 복사인데, 이게 복사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면, 만약에 난로로 이렇게 겨울에 난로에서 손을 째고 있는데 창문을 확 열었어요. 그럼 따뜻한 공기가 다 빠져나가죠. 그러면 어떻게 춥죠? 막 추워서 야 문 닫아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난로를 쬐고 있는 손은 어때요? 공기가 다 빠져나갔어도 손은 따뜻하죠. 이거는 공기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게 아니고 열이 직접 난로에서 손으로 온다. 이게 바로 복사예요. 아시겠죠? 창문을 열어도 공기가 빠져나가도 난로를 쬐고 있는 부분은 따뜻하다. 이거는 복사열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됐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비열과 열팽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열은요,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에서 여러분 달달달 외우는데, 이거 외우지 말고 우선 뭐냐면 그냥 물질의 열적 특성이에요. 똑같이 가열을 해도 빨리 뜨거워지는 애가 있고요, 천천히 뜨거워지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물질마다 다르거든요. 그러한 물질의 열적 특성을 비열이라고 그냥 이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온도 변화가 똑같은 열을 가해도 온도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애를 우리가 비열이 크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똑같은 열을 가했을 때 온도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는 걸 우리가 비열이 작다 그럽니다. 왜 이걸 크다 작다고 하냐면, 이거랑 똑같아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다혈질인 사람이 있고 침착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다혈질인 사람이 있죠. 이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이 누가 이게 놀렸어. 그럴 때 어떻게 놀릴 때 그냥 다혈질인 사람만 화를 팍 내죠. 바로 그냥 온도 변화가 큰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그릇이 작다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말이야 좀 너무 가벼워, 그릇이 작아. 이런 걸 우리가 비열이 작다라고 얘기해요. 반면에 놀려도 놀렸냐, 웃겨도 웃겼냐, 별로 변화가 없죠. 이런 사람들 침착하고, 그런 사람들 그릇이 크다고 얘기하죠. 사람이 깊어 막 이런 사람이, 그죠? 가볍지 않다는 얘기예요. 묵직하고, 이런 걸 비열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물질마다 열적 특성이 다르다. 그걸 우리가 물질의 비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온도 변화가 큰 애들은, 그죠? 그러니까 비열이 작은 애들은 온도 변화가 크잖아요. 이 변화가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쉽게 뜨거워지고 또 금방 식어요. 그냥 화를 확 냈다가 또 웃기면 또 히히히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가볍다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하지만 비열이 큰 사람들은 변화가 별로 없어요. 온도 변화도 별로. 그러니까 한번 가열해서 뜨겁게 만들기도 쉽지 않지만, 뜨거워진 애가 잘 식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화를 잘 내지도 않지만, 한 번 화나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죠. 바로 이런 게 비열이 큰 겁니다. 대표적인 비열이 큰 건 물입니다. 아시겠죠? 온도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난방이나 냉각수를 씁니다. 그래서 물 한번 가열해 놓으면 처음에 가열하는데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식는데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랫동안 훈훈함이 느껴져요. 여러분은 그 보일러 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냉각수, 그 엔진이 굉장히 뜨거워지거든요. 그걸 식혀야 되는데, 이게 비열이 작은 물질을 쓰게 되면 그 냉각수 자체가, 예를 들어서 물이 아닌 다른 물질을 써가지고 비열이 작은 애를 쓰잖아요. 그럼 금방 뜨거워져가지고 냉각수 효과를 못해요. 천천히 뜨거워집니다. 열을 계속 흡수하면서. 아시겠죠? 계속 놀려봐. 난 그래도 화가 안 나. 더 해봐. 계속. 그쵸?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물이 비열이 크다는 특징이고, 그 외의 물질들은 비열이 작은데, 대표적으로 비열이 작은 게 금속이죠. 얘들은 쉽게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프라이팬 같은 경우 그냥 가열하면 바로 뜨거워져서 바로 계란 후라이 익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 끄잖아요. 그럼 금방 식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잘 중요한 건 뭐냐면, 비열이 크다고 좋고 비열이 작다고 나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얘는 얘대로 장점으로 쓰는 거고, 얘는 얘대로 장점을 써야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고기를 구워 먹어. 빨리 익혀야지. 빨리 익혀서 구워 먹으면 바로 프라이팬에 익히면 되는데, 예를 들어 고기를 물에 삶는다 그러면 이거는 한 번 삶으려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우리가 보쌈 같은 거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쌈은 좋은 고기고, 우리가 구워 먹는 고기는 나쁘냐?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얘는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용도로 쓰면 된다. 즉, 비열이 작은 물질은 온도 변화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용도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비열이 큰 물질은 온도 변화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용도로 활용하면 된다. 그걸 잘 살펴보면 되겠죠. 자, 비열차에 일어나는 자연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해류풍입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잘 보세요.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다고 해봅시다. 얘가 대표적으로 물이 비열이 크다 그랬잖아요. 온도 변화가 적어요. 그럼 태양빛을 받으면 모래는 금방 뜨거워집니다.
근데 여기는 차가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뜨거워지니까 뜨거운 열이 여기서 이제 방출이 되면서 여기에 공기가, 여기 있던 공기가 열을 받아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됐죠? 올라가면 여기 한없이 올라가요. 우주 끝까지 올라가겠어요? 아니에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가 많이 모이게 되면 일로도 퍼지고 여기로도 퍼져야 되는데 여기는 우리가 이제 신경 안 쓸 거고 일로 퍼진다고 해보죠. 되겠죠? 그럼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여기가 몰려요. 몰렸으면 일로 못 가고 여기로도 갈 수 있는데 우리 여기 한계, 여기는 신경 쓰지 말자고.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올라오게 되면 여기가 많아지니까 일로 퍼지게 되고, 그럼 여기가 올라갔으면 여기는 없어요, 공기가? 아니죠. 채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채워진다. 그럼 여기가 또 없어지죠. 그럼 여기는 와서 많아지고 여기는 채워지니까, 여기는 없어지니까 또 채우고 이런 순환이 생깁니다. 이런 순환이 되는 걸 우리가 공기의 흐름이라서 바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디 사냐면 여기 안 살거든요. 여기 사는 사람 있으면 선생님한테 전화 한번 주세요. 예, 내가 궁금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저기 뭐 대기권 위에 살아? 우린 여기 살거든. 응? 물론 선생님 여기 물리가 아니고 어쨌든 높이가 요 정도에 살잖아. 그럼 바람이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분다. 바람은 불어오는 방향을 기준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바다 쪽에서 불어온다 해서 낮에는 해풍이 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좋습니다. 자, 반대로 밤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밤이 되면 똑같은 건데, 이제는 식어요. 식는데, 얘는 이렇게 육지는 빨리 식어요. 비열이 작아서. 금방 식어버리고, 얘는 낮 동안 받았던 열을 그대로 한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가 따뜻하고, 여기가 차갑습니다. 그럼 여기가 상승기류 생기죠?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채우고, 이쪽으로 채우는데, 우리 여기 신경 안 쓰니까 여기 채워주고, 또 여기 빈 데를 이쪽에서 채우고, 여기가 비니까 또 여기 많은 데서 적은 데서 채우고 하는 이런 순환이 일어나죠? 그래서 완전히 낮과는 반대의 순환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여기 산다 그랬죠? 여기 요 높이에 살고 있으니까 육지 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육풍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육풍과 해풍이 일어나는 거는 육지와 그 다음에 바다의 비열 차이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열량에 대한 내용 살펴볼 건데요. 열은 이제 이동하는 에너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의 양이에요. 말 그대로 양. 얼만큼 이동하냐 이거죠. 이동하는 열의 양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열의 이동량, 열량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Q는 CMT라고 해가지고,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C가 비열, M이 질량, T가 온도 변화거든요. 온도가 아니고 온도 변화입니다. 얼마큼 변했는지. 그걸 이제 Q, 열량으로 나타내는데, 이걸 이제 뭐 Q는 C 한탕 막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거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가스비 계산 공식이에요. 가스비. 어떤 음식을 할 때 가스가 얼마큼 들어가느냐. 그럼 제일 중요한 거 봐봐요. 어떤 음식을 익히느냐에 따라서 가스의 양은 들어간 양이 달라져요. 라면을 익힐 것인지, 아니면 뭐 스테이크를 구울 것인지, 밥을 지을 것인지, 그 종류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게 바로 비열입니다. 비열이 뭐였냐면 물질의 열적 특성이라고 했잖아요. 물질마다 비열이 달라요. 조그만 열 가해도 금방 익는 애가 있는 반면에 어떻게? 오래 가열해야지만 익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애를 갖다가 익힐 거냐. 그렇죠? 그 다음에 몇 인분, 똑같은 라면이라고 해도 1인분보다 10인분 하려면 가스비 많이 들겠죠? 그 인분, 이게 바로 그 양이 질량입니다. 음식의 양이에요. 그 다음에 얼마나 익힐래? 스테이크를 익힐 때도 살짝 익히고 끌 수 있는 거고, 가스를. 그 다음에 완전히 익힌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레어냐, 미디움이냐, 웰던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온도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잘 봐봐요. 가스비가 많이 들으려면 잘 온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 익히기 힘든 음식, 즉 비열이 큰 물질일수록, 그리고 걔의 양이 많을수록, 그리고 걔를 완전히 익히기까지 그러니까 다시 익히기 힘든 애를 갖다가 양도 많고 걔를 완전히 익히기까지 가스비가 가장 많이 든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물질 1kg에 1도씩 오르는데 필요한 열량 해가지고 이거를 외우지 말라고 했던 게 뭐냐면, 이거에 대한 개념을, 자, Q는 C 어떤 애를 얼마큼 있는데 걔를 얼마만큼 익힐 건데, 요 내용인데, 얘를 갖다가 주인공으로 나타내서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그쵸? 요게 이 내용이에요. 요거를 질량을 1, 요걸 1로 대입하고, 그 다음에 1도씩 올리는 거, 요것도 1로 대입하고, 그쵸?
그러고 나서 어떤 물질은 요거 물어보는 거죠. 그때 얼마큼 열량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때 비열이 정해진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외우지 말고 그냥 여러분 열량 요거에 대한 관계를 알게 되면 주로 이제 중학교 1학년이라서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올 텐데 만약에 비열을 구하라 그러면은 M하고 T하고 T 온도 변화랑 Q 이게 주어져요. 질량을 구하라고 하면은 C 주어지고 T 주어지고 Q 주어져요. 그렇죠? T를 구하라, 온도 변화 구하라고 하면은 Q 주어지고 C 주어지고 M 주어지기 때문에 그냥 이게 산수 문제입니다. 산수 문제. 그러니까 요 관계만 여러분 잘 이해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는 문제보단 이런 그래프 형태의 문제가 아마 출제가 될 겁니다. 한번 봐봐요. 똑같은 그래프인데 선생님이 문제를 바꿔볼게요. 다른 물질에 같은 열량을 가했을 때, 자, 여기 뭐 하나가 빠졌는데 여기는 질량도 같다고 해볼게요. 질량도 같아요. 같은 질량에 같은 열량을 가했을 때 그때 온도 변화가 ABC가 이렇게 됐다. 그럼 이때 뭘 할 수 있냐면 똑같은 양을 똑같이 가해를 했는데 어떤 애는 자 같은 시간 동안 요만큼 시간 동안 볼게요. 여기서부터 출발했을 때 요 시간 동안 봤을 때 A는 이만큼 온도가 변했고 확 온도가 올라갔죠. 얘는 요만큼. C는 애게 이것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럼 뭐예요? 얘들 물질의 특성 때문에 열적 특성 때문에 그러거든. 이게 비열이에요. 그래서 비열인데 온도 변화가 작게 일어나는 C가 제일 크고 요 순서대로 된다. 즉 요 경우에는 요걸 통해서 우리가 비열의 크기를 찾아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문제로 같은 물질에 같은 열량을 가했대요. 이제는 비열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라면이에요. 같은 라면인데 같은 시간 동안 얘는 이만큼 가열했는데 똑같은 열량을 가했다고 하니까 이만큼 온도 변화가 있었는데 C는 이것밖에 안 됐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C가 양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1인분이라고 하면 얘는 10인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인분을 물을 끓였을 때 이만큼 온도를 올리려고 하면 C 같은 경우는 10인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쭉 연결해서 여기까지 와야 돼요. 즉 시간이 한참 걸리죠. 그러니까 1인분 끓일 때보다는 물의 양이 더 많을 테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을 더 많이 가해줘야지만 얘가 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물질일 때는 비열이 똑같아요. 대신에 같은 열량 가했을 때 온도 변화가 일어났다는 건 바로 질량 차이다. 이때는 온도 변화가 적은 C가 양이 제일 많고 얘가 10인분이고 A가 1인분이다.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앞서 했던 내용을 또 이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아까 이 내용 있었잖아요. 요거 우리가 열평형. 자, 요 열평형 보기 전에 이거 잘 보세요. 우리가 주로 문제에서 주어지는 것은 같은 열량을 기준으로 줘요. 열량마저도 다르게 줬을 때 이렇게 온도 변화가 다르게 일어났다면 변수가 너무 많아요. 물질도 다르고 질량도 다르고 온도 변화도 다른데 세상에 열량까지도 다르게 줬다. 이러면 너무 복잡하니까 대부분 이렇게 딱 이게 기준을 같은 물질이라든가 같은 질량이라든가 같은 열량이라든가 이렇게 주는데 특히 같은 열량에 좀 주목을 해줘야 돼요. 열량은 똑같이 주고 난 다음에 온도 변화를 통해서 비열이냐 질량이냐 이 차이를 물어보거든요. 되겠죠? 그럼 앞서 봤던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요거거든요. 여기서는 찬물하고 뜨거운 물을 섞였을 때 열평형 되는 거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물질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열은 같은 상태에서 비열은 똑같은데 어떻게 되냐면 그렇죠. 온도 변화가 크게 나는 애가 얘가 양이 적은 애고 온도 변화가 적게 나는 애가 양이 많은 애입니다. 듬직한 애죠. 아시겠죠? 여기서도 쉽게 말하면 똑같은 물이라고 했을 때는 비열은 신경 쓸 필요 없고 어떻게 된다? 온도 변화가 적은 애가 얘가 양이 많은 거고 온도 변화가 큰 애가 여기서 올라가야죠. 큰 애가 얘가 양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양을 따져본 게 이렇게 따져본 거예요. 왜냐하면 비열은 신경 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같은 물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뭐냐 그렇다면 A와 B 사이에 어떤 전제 조건이 깔려있다? 주고받은 열량은 똑같습니다. 얘가 준 만큼 얘가 받았다. 얘가 준 만큼 얘가 받았다. 이 열량은 같을 때 이런 온도 변화의 차이에 따라서 질량이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걸 나타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열팽창에 대한 내용 살펴볼 건데요. 열팽창은 앞서서 살펴봤었잖아요. 뭐냐면 맨 처음 우리가 했을 때 온도가 에너지가 많으면 온도가 높고 입자 운동이 활발하고 그럼 입자 간격이 넓죠. 근데 자, 에너지가 적으면 그 반대였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열평형이 도달하게 되면 원래는 에너지가 많다가 에너지를 얘한테 주게 되면 에너지가 줄어들죠.
그 입자 운동이 줄어들고 그러면 입자 간격이 좁아진다. 이제 열 수축이 되는 거고, 반대로 열 에너지를 받았을 때는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얘네들이 간격이 넓어지면서 팽창하겠죠. 그 부분에 이제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열이 이동을 했을 때 처음보다, 자 봐봐요. 그래서 물질의 온도가 높아질 때 이게 바로 그거거든요. 열을 받아가지고 운동, 입자들 운동이 활발해지게 되면 입자 운동에 대한 이제 효과 때문에 간격이 넓어지고, 그러다 보면 길이나 부피가 팽창하는 거를 열팽창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입자 운동이 활발하면 입자들의 점유 공간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음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팽창이 되는 건데, 그거보다도 더 심해지면 이제 아예 상태까지 변화하는 거죠. 운동이 심해지다가 아예 그냥 이제는 이걸 벗어나가지고 액체가 되고, 액체에서도 더 막 에너지를 계속 먹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기체가 되고, 요거 상태 변화는 이제 다음 단원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입자 운동이 열을 받다 보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입자들의 점유 공간이 넓어진다. 그래서 가스관, 이게 사실은 이게 넓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이제 좁아지는 것도 사실 문제거든요. 왜냐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가스가 지나가는 관인데, 여름에는 얘가 팽창이 돼서 이제 늘어나는데, 줄어들 때 이게 너무 꽉꽉 이렇게 고정이 돼 있으면 얘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 아시겠죠? 다리도 여름에 되면 이게 서로 늘어나요. 이쪽 다리하고 이쪽 다리하고 연결한 거거든요. 근데 이쪽도 이렇게 늘어나고 이쪽도 늘어난다니까 이 부분이 늘어나는데, 이게 지금 너무 팽팽하게 이게 딱 맞아떨어지면 여기도 늘어나고 여기도 늘어나면 이게 다리가 휘어져 버립니다. 길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럼 이게 뒤틀리게 되고 그러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리의 이음새, 우리가 이걸 조인트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여유를 둬서 얘네들이 이렇게 늘어났을 때는 이렇게, 또 벌어질 때는, 또 벌어지면 문제가 너무 팽팽하면 어떻게 된다? 이게 좁아지면, 줄어들면 어떻게 된다? 끊어진다 그랬죠. 이건 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유 공간을 두는 거죠.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건물. 철근하고 콘크리트하고 열팽창하고 수축되는 정도가 얘네들은 같아요. 이건 진짜 대단한 어떤 우연의 일치긴 하지만 정말 이게 기가 막힌 건데, 만약에 콘크리트, 이게 뼈대를 세우고 여기다 이제 근육같이 이렇게 살을 붙여가지고 건물을 만드는데 콘크리트를 덮어서, 얘네들 열팽창률이 다르잖아요. 최악이죠. 뭐냐면 여름에 막 철근들이 막 다 열팽창을 해가지고 막 다 튀어나와요. 그럼 겨울엔 또 수축을 하면서 다 들어가요. 나왔다 들어갔다 여러 번 하면 어떻게 되면 얘네들 다 파괴됩니다. 이게 풍화작용이거든요. 팽창하고 수축하고 팽창하고 수축하다 보면 균열이 가고, 그러다가 깨져버리는 게 바로 이제 풍화인데, 그렇지 않아요. 같이 늘어나고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건물이 유지되는 거고, 내열유리 도구도 온도 변화를 얘네들은 이렇게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막 갑자기 팽창하게 갔다, 갑자기 찬물 벗다고 해서 확 그냥 수축되면서 깨지고 이런 일이 없는 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열 팽창하고 열 수축은 같은데 같은 현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수축이란 말은 잘 안 쓴다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봐봐요. 이제 바이메탈이 여러분 교과서인데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이게 그 금속의 종류가 다르면 이게 열 팽창하고 수축하는 정도가 달라요. 그럼 여기에 가열을 하게 됐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더 열팽창이 잘 되냐 이런 거 물어보는데, 잘 봐봐요. 원래는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은 길이었는데 이쪽을 가열했을 때 막 이렇게 지금 휘었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럼 이 A가 더 열팽창이 잘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더 길이가 길어난 게, 이렇게 늘어난 게 왜 그러냐면, 봐봐요. 우리가 운동장 트랙을 보게 되면 이게 똑같은 건데 안쪽 트랙보다 바깥쪽이 길죠. 그러니까 똑같은 길이에서 얘가 더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쪽으로 휘는 거예요. 운동장 트랙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같은 열을 받았는데 A가 더 많이 늘어났다? 얘가 열팽창 잘 된다는 거예요. A하고 C도 얘가 더 늘어났죠? 얘가 더 잘 된다는 거고, C하고 B를 비교해보면 어떻게 된다? 더 길이가 긴 애가 팽창이 잘 됐다는 얘기예요. 바깥쪽 트랙, 더 길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C. 그래서 A보다는 B가 열팽창이 잘 되고, 그 다음에 B하고 C를 보게 되면 C가 더 잘 되죠. 그래서 A, B, C 요런 아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네. 자, A하고 B하고 있을 때는 A가 잘 되고, A하고 C하고 돼 있을 때는 또 A가 잘 되고, 그 다음에 C하고 B를 할 때는 이제 C가 더 잘 되네요. 요런 차이가 있네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왜 열수축이란 말은 잘 안 쓰냐면요, 지금 가열해서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기 얼음을 놔가지고 냉각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원래 길이로 처음에 돌아왔다가 더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열팽창이 잘 되는 애들은 뭐냐면 수축도 잘 돼요. 이게 똑같은 현상이에요. 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팽창되는 애는 열 에너지가 빠져나가면 다시 수축도 더 많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이렇게 휘죠.
아시겠죠? 그때는 이렇게 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팽창이나 수축이나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 열 에너지에 따라서 팽창 잘 되는 애는 열 에너지가 빠져나오면 수축도 잘 되기 때문에 열 팽창과 열 수축은 같은 현상이다. 그래서 열 수축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해서 살펴봤고, 이제 다음 단원이 이제 열 에너지를 받다 보면 이게 상태가 변하는 과정, 이제 여기 이제 한계를 넘어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거에 대한 거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단원명은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은 이 입자들은 운동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확산과 증발입니다. 이게 입자 운동의 증거예요. 자, 질문. 입자 운동의 증거 두 가지를 대라 그러면 뭐라고요? 확산, 증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확산은요, 액체 내에서 혹은 기체 내에서 입자들이 운동하는 거예요. 물속에 잉크방울 넣으면 잉크방울 퍼지죠? 그거는 뭔 얘기냐면 잉크방울은 그대로 가는데 물 입자들이 막 운동하면서 잉크방울을 퍼뜨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액체 물들의 입자들이 운동하고 있다. 자, 향수 입자가 이렇게 퍼졌어요. 근데 여기 있는 기체 중에 공기 중으로 퍼지죠. 기체 입자들이 막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향수 입자들도 얘들 운동에 따라서 같이 막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체 입자들도 운동하고 있다. 이게 확산이고, 증발은 좀 더 조건이 좀 타이트합니다. 뭐냐면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변할 때, 즉 기화되는 거, 기체화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증발하고 끓음은 다른 건데, 증발은요, 자, 물이 있을 때 여기 물통에 물이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가열합니다. 요 속 안에서 또 막 부글부글 끓고 있죠. 요거는 끓음이에요. 그런데 증발은 뭐냐면 요 표면에 있는 물들만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물이 이렇게 기체로 나가는 거, 기체가 돼서 이렇게 여기 있는 요 표면에 있는 물들만 이렇게 기체화되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변화, 요걸 기화, 즉 증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 살펴보면 되겠고, 자, 증발이 잘 될 조건, 온도가 높고 표면적 높고 바람이 잘 불고 습도가 낮을 때라고 해서 이건 빨래 말리는 거 생각하면 되는데, 선생님은 다른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이해만 하면 돼요. 자, 여기 기차 플랫폼이 있습니다. 요건 액체 상태고요. 여기가 이제 기차를 타는 거예요. 요 기차 타는 거. 요게 이제 천국으로 가는 기차. 천국으로 가는 기차.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에 있다가 저 기차를 타고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싶어 하죠. 아시겠죠? 바로 이런 겁니다. 이 플랫폼을 우리가 여기서 기차를 타고 있는 플랫폼을 우리가 액체 상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체 상태. 여기를 우리가 이제 기차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봐봐요. 온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액체들이 운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기차가 와서 타기만 하면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어. 그치? 좋은데 문제는 얘들이 움직이질 않아. 아유, 얘 누워있어 막. 아니 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잘 움직일수록 기차에 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얘들이 이제 움직여요. 스스로 타려고 하는데, 표면적인 무슨 얘기냐면 빨리빨리 타가지고 기차를 빨리빨리 타가지고 천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니 기차가 3칸이나 있는데 세상에 애들이 일렬로 서 있어. 여기만 타, 여기만. 그거 오래 걸리잖아. 이렇게 탈 필요 뭐 있어. 요런 식으로 얘네들이 요렇게 줄 서면 한 번에 3명이 단번에 타죠. 근데 여기는 하나 타고 또 타고 또 타고, 즉 이 지금 공기하고 물하고 접촉하는 면이 넓을수록 어떻게 증발이 잘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을 그릇에 떠놓은 거랑 물을 그냥 확 뿌려가지고 펼쳐놓잖아요. 다음날 되면 여기 있는 애들 다 증발돼서 없다고, 다 기차 타서 사라졌어. 근데 얘네들은, 여기 있는 애들은 그치, 공기랑 접촉하는 게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요만큼은 증발됐겠지만 아직 여기는 증발을 못하고 있단 말이야.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바람이 많이 불수록 무슨 얘기냐면, 탔어. 그럼 꽉 찼단 말이야? 그러면 새로운 기차가 와줘야 돼. 그래야 다음 줄에 있는 애들이 타고 다음 줄에 와 있는 거 타야 되는데, 그냥 여기 정차돼 있어. 그러면 사람은 우선 처음엔 탄다 하더라도 그 다음엔 꽉 차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다음 사람들이 못 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어줘서 새로운 기차가 자꾸 올수록 다음 사람도 다음 줄도 타고 다음 줄도 타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습도가 낮을수록, 자, 기차가 와서 사람들 타려고 하는데 딱 문이 열렸어. 근데 이미 사람들이 꽉 차 있어. 만차야. 탈 수 있어, 없어? 없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습도가 낮아서 얘가 비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조건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물질의 세 가지 상태 여러분 잘 알겠지만 고체, 액체, 기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선은 요 셋은 완전히 고체, 액체, 기체가 구별이 되는 특징이에요. 우선 입자의 운동성, 배열, 사이의 거리 얘네들은 고체, 액체, 기체의 특징인데 봐봐요. 고체는 우선은 운동성이 매우 둔하고요. 액체는 활발하지만 기체는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활발하고요. 입자 배열 규칙적이죠. 얘는 좀 불규칙하고 얘는 이거와 비교할 수 없죠. 기체는 매우 불규칙하고 입자 사이 거리 매우 가깝고요. 얘는 비교적 가깝고 매우 멉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사실 이렇게 정확하게 세 가지가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성질과 압축되는 성질은 걸쳐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봐봐요. 성질에서 얘는 단단하죠. 흐르지 않아요. 딱 형태가 유지가 돼요. 그런데 액체와 기체는 여기선 같은 편입니다. 흐르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이 둘을 묶어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다? 유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고체와 유체 이렇게 나타냅니다. 액체, 기체를 한꺼번에 흐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액체는요. 중간에 껴있는데 이 성질에 대해서는 액체와 기체가 같은 편을 먹어요. 그런데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압축되는 정도는 압축 안 되거든요. 액체도 압축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둘, 액체는 중간에 껴가지고 압축 성질은 또 고체 쪽에 편을 먹어요. 그쵸? 기체는 압축이 잘 되고요. 그래서 빈 주사기에 여러분들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은 다음에 빈 주사기에다 이렇게 해서 피스톤 누르면 꾹 들어가요.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 고체 물질을 넣고 집어넣으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압축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물을 채워 넣어도 안 들어갑니다. 압축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액체는 가운데 껴가지고 성질 부분, 흐르는 성질에서는 액체랑 같은 편을 먹고 압축되는 거에서는 고체랑 같은 편을 먹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나머지는 그 뭐 입자에 관련된 성질들은 확연하게 세 개가 다 개성이 이렇게 구별이 된다는 거 체크해 두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인데 상태 변화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상태는 이제 입자 간의 그 간격이거든요. 그래서 주된 원인은 온도고요. 열 에너지 때문이고, 그 다음에 압력에 의해서도 변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압력에 의해서 변하는 거는 이제 별로 잘 다루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선 온도에 대한 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상태 변화는 입자 배열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입자의 배열이 변했다고 하더라도 입자가 달라지거나 입자의 개수가 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입자 자체가 달라지는 않기 때문에 그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 서술형으로 잘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잘 봐봐요. 상태가 변한다 하더라도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 성질 변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나, 그 다음에 이걸 주어지고 난 다음에 그럼 왜 성질이 안 변해? 그러면 입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배열만 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입자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얘네들의 위치만 달라지는 거야. 내가 여기다가 학교 갔다고 해서 나라는 사람이 성격이 바뀐 건 아니잖아. 내 위치는 바뀌었지만. 그렇죠? 예,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상태 변화 시 물질의 질량과 부피 변화 잘 보세요. 질량은 고체, 액체, 기체 똑같습니다. 내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건 학교에 있건 나의 몸무게는 그대로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내가 점유하는 공간은 달라졌죠. 그렇죠? 집에 있을 때랑 그다음 학교 갔을 때, 집에서 학교까지 가 있으면 내가 점유하는 공간은 넓어졌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피는 상태 변할 때 변하는데 이제 고체보다는 액체, 그 다음에 기체는 게임이 안 되게 훨씬 더 넓은 공간을 점유합니다. 그래서 부피 변화가 훨씬 더 크다는 거. 고체도 이제 우리 열팽창 공부했었잖아요. 또 팽창이 되지만 거의 애게 이만큼. 액체는 그보다는 더 많이. 기체는 어마무시하게 변합니다. 워낙 자유롭기 때문에 조금만 열 에너지 넣어줘도요 아주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질의 상태 변화 체크리스트 해서 이제 말이 좀 헷갈려서 그런데 요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가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상태 변화한다 하더라도 입자의 종류나 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변하지 않아요. 근데 배열은 변해야지. 위치가 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종류도 변하지 않아요. 입자 사이의 거리 변해야지. 배열과 사이 거리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입자의 운동 정도 달라지죠. 입자의 운동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입자 사이의 거리와 배열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세 개는 그래서 똑같은 원인으로, 이 원인으로 해서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부피도 달라졌죠. 아시겠죠? 그러나 입자수나 입자 종류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성질은 안 변하고요. 질량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묶어서 말을 어떻게 바꾼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요거를 찾아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제 내기 너무 좋지 않아요? 지금 물체 상태 변화에 대한 것 중 다 좀 변하지 않는 것은 혹은 변하는 것은 해서 4개 놓고 이 중에서 하나 끌어 넣는 게 되면 1, 2, 3, 4, 5번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 혹은 여기 있는 4개를 끌어 놓고 그 중에 여기 중에 하나를 끌어 놓으면 바로 문제가 되는 거죠. 되겠죠? 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자, 이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원인인 열 에너지에 따라서 요 차이를 볼 건데요. 약간의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한번 봐봐요. 우선 에너지를 흡수하면 고체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가요. 그 다음에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열 에너지를 토해내게 되면 기체에서 액체에서 고체로 간다. 이거는 다양하게 열 에너지의 이동에 따라서 얼마든지 상태 변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얼음을 내놓으면은 액체가 되고요.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거기다가 그 물을 가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수증기가 돼버리고, 수증기를 식히면 이제 막 냉장고 안에 물방울 같은 게 생기면서 이제 물이 형성됐다가 거기다가 이제 온도가 더 떨어지면 이제 얼음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열 에너지 출입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제 상태 변화는 자유롭게 일어나는데, 그때 용어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고체에서 액체로 갈 때 이걸 융해라고 해요. 이 융해란 말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끌어줄게요. 융해만 조금 기억하세요. 자, 액체에서 기체로 할 때는 기체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체화된다. 그래서 기화라고 합니다. 그럼 기체에서 액체로 갈 때는 액체화된다 해서 액화라고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액체에서 고체는 이게 응고란 말도 사실 어려운데 이거는 좀 자주 써서 여러분들이 좀 쉬워요. 왜냐면 피가 흐르다가 굳어지면 딱지 생기잖아요. 그걸 우리가 응고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액체에서 고체로 굳어지는 걸 응고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융해라는 말만 여러분,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게 융해다. 요것만 잘 기억해두면 나머지는 다 그냥 여러분 상식적으로 접근이 돼요. 융해, 그 다음에 기체화, 액체화, 그 다음에 딱딱하게 굳는 응고. 됐죠? 자, 그러면 융해가 될 때는 열 에너지를 무조건 흡수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스크림 고체죠? 녹는다 그럼 액체가 됐죠? 이렇게 고체에서 액체로 됐구나. 그래서 이제 융해가 됐다. 융해열을 흡수했다. 자, 그다음에 기화. 이것도 독해 문제입니다. 빨래가 마른다고 했는데 빨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빨래 속에 있는 물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공기 중으로. 그럼 물이 액체거든요. 액체가 어떻게 된다? 기체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기체화됐다. 기화입니다. 공기 중에 놓은 드라이아이스가 작아진다는데 드라이아이스 고체죠? 그쵸? 고체인데 선생님이 승화 얘기 안 했구나. 승화는 뭐냐면요. 봐봐요. 고체에서 아예 액체, 기체에서 이 액체 상태를 점프하고 온도 변화가 클 때 확 변해버리는 바로 기체화되는 걸 승화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기체에서 액체 상태를 건너뛰고 바로 고체로 되는 거, 온도 변화 차이가 클 때 그걸 또 승화라고 합니다. 똑같아요. 아까 열팽창, 열수축이 똑같은 현상이라고 한 거랑 똑같아요. 그냥 이걸 둘 다 승화라고 하는 겁니다. 되겠죠? 그럼 여기 보면 이쪽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승화는 드라이에서 고체죠? 근데 작아지면서 사라졌죠. 어디로 갔어요? 만약에 물이 됐으면 주변에 흥건하게 물이 생겼을 텐데 없단 말이에요. 이건 이산화탄소를 얼린 거거든요. 바로 이산화탄소 기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체가 기체로 가는 거 승화가 되는 거죠. 자, 열에너지 방출 볼게요. 응고, 딱딱하게 굳는다 그랬죠? 피가 굳는 건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물이에요. 액체죠? 얼음 됐죠. 고체죠. 그러면 응고입니다. 자, 액화 볼게요. 이거는 액체화된다 그랬죠? 그러면 기체에서 액체가 돼야 돼요. 풀립에 이슬이 맺힌다. 이슬 물방울이죠. 근데 풀립이 이슬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공기 중에 있던 기체가 어떻게 온도가 떨어지면서 물방울이 된 겁니다. 이슬이 된다. 그래서 액화인데 똑같은 겁니다. 이제는 아예 액체 상태를 건너뛰고 기체가 바로 고체되는 거. 똑같은 풀립의 서리. 즉 기체가 이제는 서리는 뭐예요? 얼음이거든요. 얼음 조각이에요. 작은 얼음 조각들. 그래서 기체가 얼음이 됐다. 그래서 이게 바로 기체가 고체가 됐으니까 승화가 되는 겁니다. 아까 열수축이라는 말을 같이 안 쓰는 게 바로 요 내용. 승화랑 승화 똑같죠. 이쪽 승화, 이렇게 승화나 이렇게 승화나 똑같다. 그러니까 열팽창, 이것도 열팽창, 이것도 열팽창이라는데 이거 열팽창이라면 조금 이상하니까
열 수축이라고 말을 이제 하긴 하는데 이 용어를 잘 안 쓴다고요. 잘 안 씁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잡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이렇게 열 에너지를 통해서 상태 변화가 할 때 액체에서 그 다음에 이제 기체로 되거나, 그쵸? 이렇게 상태 변화할 때 액체가 변하면서 기체가 되는 요 과도기가 있어요. 요즘 기화가 되고 있죠. 이런 과도기일 때는 열 에너지를 가해줘도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상태 변화하면서 가해준 열을 얘가 흡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열해지면 온도가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기체가 완전히 데군 상태에서는 이제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온도가 올라가는데, 여기서 상태 변화할 때는 이때는 가해준 이 열을 갖다가 이 입자 운동에 쓰이는 게 아니고 상태 변화하는데 쓰기 때문에 그 열 에너지를 얘네들이 흡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고 있어요. 같은 상태에서는 온도가 떨어지면은 입자 운동이 둔해지면서 온도가 떨어져요. 다 고체 물질에서도 마찬가지로 입자 운동이 둔해지면서 온도가 떨어지는데,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이런 상태 변화, 응고가 되는 과정에서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 과도기에서는 그때 열 에너지 빠져나가는 것들, 그쵸? 요 빠져나가는 것들이 바로 여기 방출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태 변화하면서 열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열 에너지가 입자의 운동에 쓰이게 되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온도가 올라가고, 입자 운동이 둔해지면 온도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태 변화가 아닌 상황에서는 이것들이 열 에너지가 입자 운동에 실질적으로 관련이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가열하게 됐을 때 열 에너지를 받아서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상태 변화할 때는 이 열 에너지가 상태 변화하는 데 쓰이고 입자의 운동에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열 에너지를 토해낼 때도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열 에너지가 빠져나가면서 입자 운동이 둔해져야 되는데, 상태 변화를 할 때는 이 열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열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그렇죠. 입자 운동에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래서 상태 변화할 때 요 가해준 열을 흡수하거나 그 다음에 요 방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열 에너지 흡수. 자, 여기서도 이제 말장난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그 선생님이 전도 대류 복사 설명할 때, 이것도 전도냐 대류냐 복사냐, 이게 이제 뭐 국어 문제입니다. 국어 시험 문제. 그래서 고체액체 기체만 잘 구분하면 되는 거고,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융해 기화열 승화열 뭐 흡수 그다음 방출, 이것도 고체액체 기체 잘 구분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국어 문제인데, 자, 열 에너지 흡수할 때 이 주인공과 그 다음에 주변 온도, 요걸 따져봐야 돼요. 주인공과 주변 온도.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얘가 주인공인데 열을 방출해요. 그럼 얘는 온도가 얘는 떨어지겠죠. 하지만 주변을 따져보면 열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요. 아시겠죠? 반면에 여기서는 지금 주변, 얘가 열 에너지를 만약 주인공이 지금 반대로 그렸어. 다시. 자,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주인공이 여기 있는데 열 에너지를 흡수했다고 해보죠. 흡수하면 얘는 온도가 올라가죠. 대신에 주변을 보게 되면 얘는 열 에너지를 흡수 당했기 때문에 여기는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면에 주인공이 열 에너지를 방출했어요. 그럼 열 에너지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온도가 떨어지겠죠. 됐죠? 근데 이제 주변을 살펴보면, 주변을 보게 되면 열 에너지를 이제 받은 게 되니까 얘는 온도가 올라간다. 이게 그 포인트예요. 그래서 봐봐요. 융해열, 고체가 액체가 될 때는 열을 흡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주인공을 선생님이 가로를 쳐놨어요. 얼음 찜질을 하면 시원하다. 이게 융해열에 대한 내용을 찾아야 되는데, 우선 얼음 고체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얼음이 액체화가 된단 말이에요. 얼음이 액체로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얼음이 액체가 되려면 열을 흡수해야 되죠. 얼음은 맞죠? 물이 되면서 이제 얼음은 흡수해야 되죠. 그런데 그 주변은 어떻게 되겠다? 이 열 에너지를 얼음이 가져가기 때문에 피부나 이런 데가 시원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가 상태 변화를 하면서, 주인공이 상태 변화를 함으로 있어서 주변은 시원해진다. 이게 융해열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수를 하면서 얘는 상태 변화를 하고, 흡수됐기 때문에 주변은 차가워져야 되는 겁니다.
자, 기화열 흡수 한번 볼게요. 액체가 기체되는 거예요. 주인공은 기체가 돼야 돼요. 자, 물을 뿌리면 식는다라고 돼 있어요. 도로에 물을 뿌리면 식는다. 그럼 얘는 물은 열을 흡수해서 기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안 보이죠. 사라졌습니다. 됐죠? 그리고 얘는 그 물이 기체가 됐기 때문에 열을 흡수했죠? 그러면 주변은 어떻게 된다? 온도가 떨어져야 되죠. 그래서 도로가 식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독해 문제입니다. 독해 문제. 자, 승화열 중에서는 이렇게 열에너지 흡수하는 승화 볼게요. 드라이 아이스 포장하게 되면 주변에 아이스크림이 시원해지는 거잖아요. 이해가죠? 드라이 아이스가 사라집니다. 열을 흡수해서 기체가 됐어요. 고체가 기체가 되기 때문에 승화입니다. 그 열을 흡수했어요. 그럼 주변은 어떻게 된다? 시원해져서 아이스크림이 오래 아이스크림이 시원하게 유지된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출제되는 거예요. 되겠죠? 자, 이제 열에너지 방출. 얘는 주인공은 상태 변화가 되겠고, 이 주인공이 열에너지를 방출하면 그 주변은 따뜻해져야 됩니다. 그 예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응고가 되는 것은 액체가 고체로 되는 거예요. 이글루 안에 물을 뿌린다. 자, 물이 지금 상태 변화를 해요. 그럼 물을 뿌리게 되면 이글루에 물을 뿌리면 얘는 어떻게 된다? 얼음이 돼요. 얼음으로 바뀌어요. 얼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물이 얼음이 되면서 열을 방출하겠죠? 그 열을 방출한 열을 주변이 받기 때문에 이글루 안입니다. 안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인공이 상태 변화함으로 따라서 얘가 지금 열을 토해냈죠? 그 열을 받아서 주변은 온도가 올라간다. 자, 액화열 방출 볼게요. 기체에서 액체로 되는 거예요. 소나기입니다. 비거든요. 비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로 바뀌는 거예요. 수증기가 물로 바뀔 때 열을 토해내죠. 그래서 소나기가 상태 변화, 즉 기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해서 소나기가 됐죠. 그때 얘가 열을 토해내는데 그 열을 받기 때문에 주변이 후텁지근하다, 덥다 얘기예요. 자, 승화열을 방출한대요.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거. 눈이에요. 똑같아요. 아까 소나기랑 똑같은데 기체에서 이번에는 눈이 되니까 얼음이 된 거예요. 그럼 열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 열에너지를 받음으로써, 이게 방출함으로써 얘는 상태 변화를 했고, 주인공은 상태 변화를 했고, 그 주변은 열에너지를 받았으니까 온도가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눈이 내리기 전에는 포근하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잘 정리하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 선생님은 이제 2학기 내용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